올겨울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뉴욕주도 193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따뜻한 날씨입니다. 백악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 실험이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도 한번 해보자면서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달리는 전철 위에 올라가서 질주하는 영상을 찍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겨울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겨울 외투를 벗어던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까지 목격되고 있는데요. 뉴저지주는 1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뉴욕주도 193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따뜻한 날씨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올겨울 뉴욕 일원은 역대급으로 따뜻한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제대로 된 눈은 한 번 내리지 않았고 평균 기온도 높아져 전통적인 뉴욕의 겨울 풍경이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뉴저지주 평균 기온은 화씨 41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인타운인 포트리 평균 기온은 최고 45도, 최저 39도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주 평균 기온은 30.6도로 1932년 1월 기록한 31.9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1월 평균 기온은 최고 46도, 최저 42도를 기록했습니다. 1월 전국 평균 기온은 35.2도를 기록해 역대 여섯 번째로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겨울 뉴욕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온이 화씨 60도에 육박한 지난 16일 오후 뉴욕시 센트럴파크에는 겨울 외투를 입지 않은 채 햇살을 즐기러 공원에 찾은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은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겨울 스포츠를 즐기거나 겨울 특수를 누려야 하는 비즈니스에게는 재앙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주 레이크 조지 등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행사인 얼음낚시 대회나 눈썰매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으며 뉴욕주 50여 곳의 스키장을 방문한 손님도 작년보다 10에서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라니냐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백악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 26만 7천여 명을 국내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우크라이나 지원 1년이라는 글을 올리고 그간 미국과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실적을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글에서 집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해야만 했던 우크라이나인 26만 7천여 명을 받아들였고 이들을 위한 난민 포용 정책,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 U4U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했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19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1,300여만 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3억 4천만 달러를 제공해 수백만 명의 피난민을 돕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산하 기구나 비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음식과 주거, 응급 의료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과 난방시설을 복구하는 데도 지원 물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예산 원조를 위해 조달한 공여금으로 130억 달러를 이미 지출했고 추가로 최근 의회에서 승인된 99억 달러도 곧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다음 날 백악관이 이런 실적을 발표한 것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계속해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라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 아메리칸 구호를 연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업체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프라법은 구리와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과 목재 등 미국산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미 전역의 항구에서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럭, 보트 리프트 등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연방 인프라 자금을 사용하려고 요청하자 교통부가 제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부의 이런 제안에 항만업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미국 항만 당국 협회에 따르면 일부 소형 화물 취급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전기 동력 모델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됩니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 건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대부분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설 시즌인 봄이 다가오면 이렇게 법안과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제조업 부문의 교역 적자는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제조업 부문 수입은 수출보다 1조 2천억 달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의 로버트 스캇 연구원은 연방정부의 국산 품목 구매를 늘리는 것으로 25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가 재편될 가능성은 작다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해 들어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한 40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매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36.9% 급감했습니다. 집값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5만 9천 달러로 전월보다 2%가량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6월 역대 최고가 41만 3,800달러를 찍은 뒤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 오르면서 역대 최장인 131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2012년 2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이렇게 주택 시장이 침체된 건 지난 봄 시작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다 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능력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올 연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진정된 이후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다소 늘어났다며 주택경기 침체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관리국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저수급층에게 주택 비용 문제가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목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주택관리국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저수급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보험을 이용해 27만 달러를 대출받은 경우 월 70달러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해 연방주택관리국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보험이 없었다면 대출이 어려웠을 저수층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 위면되는 연방주택관리국 보험기금의 자본준비금 비율이 지난해 11월 11%에 이를 정도로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6명 중 약 1명에 달할 정도로 최근 해당 보험의 활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연방주택관리국의 국장을 지낸 뒤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데이빗 스티븐스는 이런 보험료 인하에 대해 봄 주택구매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 많은 구매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험료 인하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해온 한 업계 단체 관계자는 소수자,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주택 보유 비용 문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험료 인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실험이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한번 해보자면서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영국에서 진행된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실험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리트윗하면서 폭발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이제는 급여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이행해 볼 만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기업 최고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발전된 기술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 비영리 단체 4데이 윅 글로벌은 보스턴대와 케임브리지대 등과 함께 영국 내 61개 기업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이 실험에는 해당 기업 직원 2,900여 명이 참여했고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근무일을 주 5일에서 4일로 줄였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당수 회사에선 직원들의 근무일이 줄었는데도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적지 않은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기가 쉬워졌다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이 끝난 뒤에도 61개 기업 가운데 56개 기업은 주 4일제 근무제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8개 기업은 영구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에서도 이미 일부 기업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입법도 시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은 2021년 말 성명을 내고 주 32시간 근무 법안을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고숙련 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38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양질의 인력을 선별해서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고숙련 이민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 전문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438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서 지역별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찾는 양질의 인력을 선별해서 이력서 작성법과 미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 기회를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건축과 엔지니어링, IT와 교육, 소셜워크와 경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언론 등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많은 고숙련 이민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고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는 282명의 구직자가 프로그램에 합격해 취업 준비 교육 및 코칭을 받았습니다. 88명의 구직자는 이미 일자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새 이민자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센터는 퀸즈와 맨하튼, 브루클린 등을 비롯해 이번에는 롱아일랜드에도 추가됐습니다. 전문 진로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미국에 온 지 10년 이내로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으로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교육을 받았으며 중고급 수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핫라인 800-566-7636이나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달리는 전철 위에 올라가서 질주하는 영상을 찍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에서 이런 영상이 많이 퍼지면서 틱톡 측은 영상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게임 맵 서브웨이 서퍼를 따라서 달리는 전철 위에 올라 질주하는 영상을 찍는 기행이 틱톡 등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유행하면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차 위에 탑승하거나 열차 사이에 탑승하고 열차에 매달리는 등의 열차 외부 탑승 사고는 2021년 206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2월 15세 소년이 맨하튼행 열차 위에 올라 지하철 서핑을 하다가 선로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를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15세 소년은 20일 지하철 서핑을 하던 도중 물체에 머리를 부딪혀 열차 사이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 관계자는 열차를 밖에서 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하철 서핑이 스릴 넘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행위가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교육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기행이 새롭게 유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10대들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영상을 올리면서 입소문이 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틱톡 측에 이런 지하철 서핑 영상에 관해 질문한 이후 틱톡 측이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용자의 안전과 안녕은 틱톡의 최우선순위라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전을 조장하고 미화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오늘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한 구를 고국으로 봉송하기 위한 미군 6.25 전사자 유해 봉송식이 엄수됐습니다. 봉송된 유해는 한미당국이 6.25 전쟁 전투 기록과 발굴 정황을 바탕으로 성별, 나이, 사망 원인, 인종에 대한 법 인류학적 분석과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통해 지난해 10월 미군 전사자로 판정한 겁니다. 유해는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 미 육군 제8군 영현소로 옮겨진 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공을 통해 신원 확증과 유가족 통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속 성명 등 정확한 신원은 유해가 유가족에게 인도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챌런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시애틀에서 동남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알파인 레이크 원더니스 콜척 피크 등반에 나선 뉴욕 한미 산업회 소속 한인 7명 가운데 4명이 약 6,000피트 지점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등산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뉴욕 한미산악회 조성태 회장과 박윤권 씨, 이진희 씨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 박승찬 전 회장은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일원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 리프트 운전사들이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옐로캣과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요금 인상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우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인상이 중단된 데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파업은 라과디아 공항에서 승객 픽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공항에서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뉴요커들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 명칭을 테판지 브릿지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2018년 테판지 브릿지가 재개통됐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라고 이름을 지정했지만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사임한 만큼 주의회에서는 명칭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힘을 받아왔습니다. 테판지 브릿지 명칭은 17세기 허드슨밸리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당시 허드슨 강을 끼고 살던 부족명인 테판과 바다를 뜻하는 네덜란드어 지를 합친 이름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한때는 적지만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